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20강이죠. 제3절 조선 전기 이제 소설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조선 전기는 우리 문학사에서 했던 것처럼 기이한 이야기, 아주 신기한 이야기,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전기 소설이 주를 이루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김시습의 금오신화인데요. 금오신화 5가지 작품이죠. 그렇죠? 5가지 작품 중에서 만복사저포기, 위생규장전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작품을 선생님이 교재에 수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게 될 작품은 이제 만복사저포기입니다. 자, 만복사저포기 여러분들 전부 다 한 번씩은 읽어 오셨죠? 선생님 꼭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이제 그 산문 소설 영역 보실 때는요. 꼭 지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들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작품 줄거리부터 좀 볼게요.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라는 노총각이 있었다. 자, 만복사저포기는 일단은요. 제목을 먼저 보게 되면 만복사라는 사가 뭡니까? 절사자죠. 절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저포놀이를 했던 기록이에요. 저포가 뭐냐면 일종의 그 주사위 놀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절에서 주사위 놀이 했다? 도대체 뭘까? 그쵸? 이런 생각 갖고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양생이었습니다. 양생이라는 노총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양생이라는 노총각이요. 너무너무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한테 자신이 지면은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해서 부처님이 지면은 자신에게 좋은 배필을 좀 점지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마침 부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생이 원하는 이제 여인을 저포놀이에서 이제 양생이 부처님과 이겨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과 양생의 이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만복사저포기의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볼까요? 어떤 러브 스토리길래? 자, 전라도 남원에 사는 양생은 일찍이 어버이를 여인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아주 외롭겠죠. 그런데 어디서 살고 있었던? 전라도 남원에 사는 양생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어요. 이 구체적인 지명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실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우리가 실제 지명을 얘기해 주면요. 정말 리얼리티가 좀 높아지죠. 아, 진짜 그렇겠구나 라는 게 머리 서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나타내서 뭐를 높인다? 사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고요한 골방문에는 배나무가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 뜰 안에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 놓았다. 자, 그래서 이 외로운 이 양생의 마음이 이제 뭘로 나타나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시 보이시죠? 시로 드러납니다. 자, 소설인데 중간에 이제 시가 나온 이런 생뚱맞은 구조. 정말 너무 생뚱맞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다. 자, 이런 시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삽입시라 그래. 삽입시. 그러니까 이제 산문 중간에 시를 삽입했다. 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 그루의 백꽃나무 외로움을 달래주나 휘영청 달 밝으니 허송하기 괴롭구나. 푸른 꿈 홀로 누운 호젓한 들창가로 어느 집 이쁜님이 퉁소를 불어주네. 외로운 저 비치도 외로운가 봐요. 제홀로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새는 맑은 물에 놓이는데 아이고 원앙새도 짝을 잃었네요. 기보를 풀어보며 인연을 그리다가 등불로 점치고는 창가에서 시름하네. 자, 이렇게 이 지금 중간에 있는 시가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좀 쓸쓸하죠. 그리고 막 그 나오는 그 녀석들, 자연물들이요. 다 짝을 잃거나 외롭거나, 그쵸? 요런 것들이네요. 뭐 또 백꽃나무도 또 두 그루도 아니고 한 그루고, 그쵸? 그래서 요런 삽입시가 지금 들어가서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등장인물의 심리를 부각해요.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등장인물, 외로운 등장인물 누굴까요? 양생이죠, 양생. 그쵸? 그래서 여기 양생의 뭐를? 외로움. 양생의 외로움을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산문 속에 시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단조롭지 않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죠. 이것도 삽입시의 역할 중에 하나죠. 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낭만적 분위기를 높여주죠. 그다음에 뭐 서정성을 강화한다. 이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자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삽입시인데요. 삽입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잘 나오죠. 별표 한 3개 치시고요. 요렇게 지금 우리 검정고시뿐만 아니고요. 수능에서도 삽입시 문제, 또 이제 그 실제 학생들 이제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묻거든요. 왜냐면 특이하잖아요. 왜 산문인데, 왜 소설인데 시를 넣었는가? 이 생뚱맞은 구조의 결합은 요리로 따지면 퓨전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 삽입시의 기능, 역할이 뭐니? 잘 물어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등장인물의 심리,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분위기를 아주 좀 서정적으로 좀 진짜 쓸쓸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그 전체적인 어떤 주제 같은 것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1, 2번을 더 잘 드러내주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주제 같은 것도 좀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삽입시의 기능 좀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를 다 읽고 나니까 벼랑간 공중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정으로 자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거 무엇이 어려울 게 있으리요. 자, 공중에서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신이한 말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일어날 수 없는 그 비현실적인 기이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 전기적이다. 이 부분도 좀 잘 나오죠. 전기적이다. 공중에서 어떻게 말소리가 들려왔지? 그렇죠? 그래서 그 공중에서 들려온 말소리에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저녁엔 제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을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릴 것이고, 만일 부처님께서 주시면 반드시 제 소원을 이뤄주세요. 제 소원은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저포놀이 해서 부처님 이긴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생과 여인이 사랑하게 되는 이 얘기는 사실 부처님과의 무슨 놀이? 저포놀이가 있었다. 이 저포놀이가 아니면 사실 여인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저포놀이는 여인의 어떤 만남, 여인과의 만남에 이제 필연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인과의 만남의 필연성, 그 필연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포놀이 안 했다면 여인을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요 소원대로 승리했고, 이제 그 불자 뒤에 깊숙이 앉아서 이제 동정 상황을 싹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 과연 아가씨 하나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한 15살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6살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새까만 머리에 화장을 곱게 한 여인이 마치 체온을 타고 내려온 월궁의 선녀와 같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곱고 얌전하였다. 일단 좀 그 맡게 되는 여인이 뚱뚱하고 못생기고 막 이렇다라고 하면 좀 소설이 재미없어지잖아요. 특히 이 고전 소설에서는요, 재주가 많고 아름다운 사람이 주인공으로 꼭 등장해요. 지금 요즘 막 이렇게 드라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와서 러브스토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 여인,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재주도 많고. 옛날 고전 소설에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제자 가인이라고 그래요. 가가 아름다울 가자,
아름다운 사람, 재주가 많고 아름다운 사람,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긴 거를 막 화장을 곱게 한 얼굴 뭐 이렇게 외양 묘사를 좀 하고 있죠. 그녀는 백옥 같은 손으로 기름을 부어줬고 3번 절하고 나서 막 슬피 탄식하면서 축원문을 꺼내서 이제 글을 바쳐요. 그 모습을 본 양생이 뭐라고 해요?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며? 방금 불전에 발친 글얼은 무엇이요? 옛날에 글을요, 글얼이라고 했어요. 글얼은 무엇이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묻고선 세상에 너무 마음이 급해.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불전에 바친 글얼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글이 써 있었겠죠. 그 글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땡땡 고을부터 쭉 그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하시녀가 이제 그 여인이죠. 여인이 그 올린 그 이제 축원문이 나와요. 거기 보면 변방이 허물어져서 도적들이 노려가지고 왜구가 침입해 오고 버드나무같이 가냘픈 소녀의 몸이라 피난하기가 여의치 못하였고, 그쵸? 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내력이 그 글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의 어떤 글 속에서, 자신의 삶의 내력이 있죠. 굉장히 고난을 겪었다. 외적에 의해서 고난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맨 밑줄 보시면 결국에는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니 서러운 간장이 다 녹이고 혼백마저 흩어졌다. 마치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같은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 같다라는 내력이 이 글에서 좀 드러나 있죠. 결국에는 이 알듯 말듯 죽은 듯 죽지 않은 듯 이렇게 냄새를 좀 풍기다가 마지막에는 자비하신 부처님,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어 각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평생 수명은 정해져 있고 부부의 가약을 어길 수 없사오니 아무쪼록 꽃다운 배필을 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끝맺음을 하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짝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 있으니 양생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얼굴에 막 기쁨을 가득 띄우고 말을 하죠. 그런데 좀 특이하죠. 그 내용에서도 약간 그 고난을 당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그리고 또 이 밤에 여기를 어떻게 왔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가씨,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어?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해요.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 뿐이겠지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하는 게 이제 너무 기이해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생긴 것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려온 선녀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의심해서 물어봤더니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 사람이다. 사람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더니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도둑이 뭐하고 있다? 재발절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지에 골방을 옮겨가 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는 좁다란 판자방이 하나 있었다. 자, 그래서요. 양생은 그녀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거죠. 그녀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는 그의 뒤를 뒤따라가서 운후의 즐거움을 누렸다. 자, 이런 것들을요. 지금 이 둘이 이렇게 하트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자유분방한 이런 애정을 나눴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슴지 않고 막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막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운 사랑을 그렇게 나눈 걸 우리가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운우지정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과 비가 만나는 것과 같은 혹은 이제 구름이 녹아서 비가 될 정도로의 어떤 뜨거운 사랑을 우리 이제 운우지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애정이 어떻다? 아주 자유로운 이제 애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의 얘기를 좀 보시면 뒷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 작품 줄거리를 볼게요. 이 뒷부분의 얘기는 그 이제 처녀하고 이제 그 인연을 맺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질 때 여인이 이 양생에게 은그릇을 줘요. 그러면서 다음에 만날 때 이 은그릇을 들고 어딘가에 서 있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마침 누가 지나냐면 여인의 부모님이 지나요. 근데 그러다가 딱 본 거예요. 저거 내 딸 죽었을 때 같이 무덤에 넣어줬던 그릇인데 라고 해서 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자기 딸이 이 양생에게 은그릇을 준 거죠. 인연을 맺고 은그릇을 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양생이 그 여인이 귀신임을 또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부모도 이제 양생과 이 자기 죽은 딸의 혼령이 특별한 관계임을 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은그릇을 주는 거는 그 두 지금 부모와 그 양생을 만나게 하기 위한 어떤 이 여인의 일부러 의도가 담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의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어느 날 밤 이 결말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 처녀의 혼령이 나타나서 나는 이미 다른 나라의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를 잊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생은 처녀를 그리워하다가 이제 그 산에 들어가서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그렇게 혼자 살고 사라졌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요. 이게 결국에는 여인은 사람이었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여인은 귀신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벌써 우리 아까 정기적이라고 했는데 정기적은 기이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기이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과 귀신이 사랑을 나눈다. 이거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기이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즘 나의 귀신님? 선생님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엔 이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귀신과의 사랑을 다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설화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느냐라고 보면 인귀설화, 인간과 귀신이 서로 만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사랑하는 얘기, 시해설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사랑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을 부르는 명혼설화가 바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있는 그 사상은 뭐냐면, 잘 보세요. 여인도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인이 죽었는데, 그쵸? 죽어서 다시 이제 귀신이 됐고, 귀신이 된 상태고, 나중에는 지금 남자로, 다른 나라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고, 이 살고 죽는 게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죠. 생사가 끊어짐이 없이. 이런 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돌고 돈다. 윤회사상이라고 해요. 윤회사상. 이 윤회의 윤이 뭐냐면 바퀴륜자예요. 바퀴륜. 륜인데 이제 우리 두음법칙에 의해서 윤 이렇게 하는데 바퀴처럼 삶이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기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도 이 만복사 저폭이 그 어떤 절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제 좀 소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엔요. 이생규장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생규장전으로 이렇게 좀 그 교육 컨텐츠를 만든 이제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이생이란 사람이 안방을 담장을 넘는 얘기가 이생규장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반한 어떤 최랑이라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집 앞에 맨날 담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그 담을 뛰어넘고 막 여인과 막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랑을 어쨌든 이뤄내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사상이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유연애 사상이 이제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 부인이 예쁘냐, 혹은 남편이 굉장히 착하고 좋고 예쁘냐, 이런 것들이요,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가 정해주면요, 그날 결혼식에 딱 만나는 거예요. 복불복이죠.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연애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런 개념이 생긴 지가 거의 근대에 와서 된 거지 조선 전기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정약의 개념이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생규 장전. 자, 줄거리를 조금 볼게요. 이생은 어느 봄날 담장 너머로 최신녀를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나온 인물 이생은 아까 양생이었는데 얘는 이생이네요. 자, 근데 얘는요, 최씨녀를 보게 된대요. 최씨녀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뭐, 최여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 최랑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 여인을 우연히 보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로 너무 좋아하게 됐었는데, 부모가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반대를 하게 되는데, 이 반대를 이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대를 무릅써요. 지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성취해서 결국에는 뭐 한다? 결혼을 하게 돼요. 딴따다단, 딴따단.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건적이라고 온 원나라에 붉은 띠를 두른 도적의 무리가 우리나라에까지도 쳐들어온 온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홍건적이 침입해서 두 집안의 그 어떤 가족들이 막 흩어져요. 그래서 외부의 일이죠. 홍건적의 난이라는 시련 때문에 사랑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생이 좀 그래요. 남자인데 이생이요 잘 도망가요. 살려고요. 물론 살려는 건 본능이기도 하지만 가장인데 그쵸? 부인과 그 나머지 식소를 거느려야 되는데 혼자 살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최씨녀는요 이 정조를 지키려다가 죽음을 당해요. 이제 옛날 그 나쁜 놈들 중에서는 이제 뭐 돈을 뺏는 놈들도 있지만 특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막 겁탈을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반가에 내가 그 교수였고 이런 놈들에게 내가 겁탈을 당할 바에는 옛날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난리통에 간신히 지금 이생만 살게 됐는데 이생은 알고 있었어요. 최씨가 죽었다는 걸. 근데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이렇게 예쁘게 나타난 최씨의 환영을 보게 되자 어떻게 돼요? 홀랑 마음을 다시 뺏겨버리죠. 그래서 귀신과 무려 한 2, 3년간을 같이 살게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두 번째 또 이제 또 결합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결합이 이제 또 되는 건데, 이 난리통에 최씨녀는 이제 죽고 나서 환신이 돼서 이제 다시 이생을 찾아오고, 둘이서 이제 그 절절한 사랑을 나누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귀신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귀신은 영원히 이승에 머물 수는 없다라고 하네요. 왜냐면 저승과 이승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뭘 하냐, 이별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최씨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승에서 나는 이미 이름이 명부에 올라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를 잠깐 배려해줘서 내가 이렇게 이승에 와서 서방님을 만나게 된 거지.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2, 3년간 이제 살게 되다가 최씨는 이렇게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생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씨를 그리워하다가 한 2석 달 만에 이생도 이렇게 삶을 저버리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죽음도 막 갈라놓지 못할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이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선생님 전반적인 얘기는 지금 했는데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죠. 이생은 가족을 데리고 궁벽한 산골에 숨어 있었는데 한 도적이 칼을 빼어들고 쫓아왔다. 이생은 겨우 달아나는데 여인은 도적에게 사로잡힌 몸이 되었다. 도적은 여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나 여인이 크게 꾸짖으며 욕을 퍼부었다. 이 법의 창기 같은 놈아, 나를 죽여 씹어라. 내가 차라리 이리의 밥이 될지언정 어찌 개돼지의 배필이 되어 내 정조를 더럽히겠느냐. 자, 이때 개돼지는 누굴까요? 도적 너를 개돼지라고 얘기한 거죠. 도적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하여서 여인을 한 칼에 죽이고 세상에 막 살을 막 도려가지고 흩어냈대.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만큼 잔인하게 죽였겠죠. 그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갔죠. 그랬더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뭐가 됐습니까? 이미 그 도적의 무늬가 다 떠나고
폐허가 된 집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쥐와 새가 우글우글 거리겠죠.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무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보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일장충몽, 난가일봉 이렇게 같은 거죠.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만복사 저포기하고 달리 이생은 이 부인이 누군지 알았다. 귀신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성보다는 뭐가 앞서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의심도 안 하고 귀신이지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판 사랑과 영혼이네요. 자, 이제 중략 부분인데요. 중략 부분은 이제 한 2, 3년간 같이 산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영원히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귀신과 인간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최씨녀가 한 맺힌 얘기를 꺼내고 자신이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결혼을 할 때 조선 전기까지 이제 후기가 되기 전까지는 자유연애 사상이 아니라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먼저 결합한 거는 부모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난 거 내가 스스로 당신에게 몸을 바쳤다라는 거는 자유연애 사상이 이제 드러난다. 요렇게 볼 수가 있죠. 네가 나를 좋아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마음이 이제 끌려가지고 나도 너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횡액세 못했어.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진다. 이때 횡액은 그쵸? 애군하죠. 나쁜 운 뭡니까? 홍건적의 난이죠. 이 홍건적의 난을 만나서 이렇게 죽게 될 줄이야.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는 잃진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천성이 그러다는 거 뭐냐면 자신이 양반댁 교수로서 이제 목숨보다 여성의 정조, 지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았지만 사람의 정으로서는 알면서도 죽는 게 어때요? 서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주 서글프다. 저는 난군과 궁벽한 산골의 새여진으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고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것도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 가벼움으로 쇠전한 몸뚱이로서 치용을 면한 것은 다행이었으나 누가 산산조각남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씨녀의 그 절절한 한이 억울하게 죽은 한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께서 저와 난군의 연문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제가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신시켜서 잠시 난꾼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하고 사람하고 만날 수는 있지만 귀신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뭐 물건을 만나고 뭐 이렇게 뭐 껴안고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신, 몸을 바꿔가지고 이제 얘랑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승길은 피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 나와요. 내세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세상, 죽고 난 그 뒤의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승과 이승은 같은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좀 다르다. 이런 게 좀 드러나죠. 자, 그러면서 또 시가 나오네요.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결국엔 도적대가 침입해서 헤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유호는 하소연도 할 것 없네.
도적이 칼로 쨍쨍쨍 하고 베어서 죽이니까 장기 같은 것도 다 흩어졌을 테고 그거를 다 모아서 누가 장례를 제대로 못 지내줬겠죠.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이거 중국 전설 속에 나오는 무산선녀는 굉장히 곱고 아름다운 선녀죠. 그 사람이 될 수 없고, 깨진 거울이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별 사이에 소식조차 막히리라. 이렇게 삽입시가 들어가면서 인물이 처한 어떤 상황을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짜 비극적인 분위기도 어때요? 더 고조되고 있죠. 아이고, 가슴 아프다.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겨워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그래서 최신녀가 이별하게 되니까 나도 부인과 차라리 황천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다 흩어져 있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줄침 부분에 보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반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법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남편 낭군에게도 이제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죠. 유고를 거두어서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일단은 얘는 지금 이별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최신녀는 이별을 뭐 합니까?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탁으로는 뭘 부탁해요? 장례를 부탁하죠. 유골 수습.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별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고를 거둬서 부모 옆에 장사를 지내주게 되죠. 결국에는 아내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두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 막 생사를 넘나드는 어떤 지극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거리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자, 이거는요, 이생의 말도 아니고요, 서술자, 이 글을 지은 이 상황을 본 서술자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정말 이 둘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여겼었다라는 그 작품 속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서술자의 특별한 서술이다. 서술자가 이렇게 전지적인 그 상황에서 보다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한마디 딱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또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고 신이한 얘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죽음을 초월한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품 해설에 보는 것처럼 앞부분에서는 어떤 이제 사랑을 성취하는 좀 현실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홍건정의 난 이후에서는 귀신과 사랑을 하는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가 이제 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귀신하고 사랑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끈끈한 열정적인, 하지만 이제 결말은 조금 비극적인 그런 사랑을 좀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만복사 저포기와 이생규장전 두 개 다 이제 굉장히 좀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교적인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 준비했던 만복사 저포기와 이생 규장전에 대한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또 다른 소설 작품이죠. 구운몽 사실 남정기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